이야기가 있는 클래식 음악 세계로 안내합니다. 정태양의 클래식이 빛나는 순간. 들을수록 좋아지는 클래식 음악, 재미있게 듣고 더 친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클래식 음악 세계로 우리를 안내해줄 피아니스트 정태양,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정태양입니다. 선생님,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한 주 동안 새로운 작품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작품입니까? 베르디 오페라 라트라비아타라는 작품이에요. 제가 전막 오페라를 작업하는 것은 올해의 마지막 작품이 될 것 같아요. 그 시칠리아도 했고. 그러니까 베르디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베르디 그 전에 또 뭐 있죠? 올해는 베르디가 그 두 작품이에요. 로시니의 알제리도 했고, 여인도 알제리의 이탈리아 이탈리아 여인도 여인도 했고. 했었고. 작품을 다 외울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또 슈만하고 잠깐 사랑에 빠졌다가. 슈만 한 100몇 곡 찾고 그리고 이제 제가 네. 12월 2일에 푸치니의 가곡 전곡을 연주할 계획이에요. 푸치니 가곡이요? 네. 어떤 가곡이죠? 네, 더 하우스 콘서트에서 연주할 예정인데 네. 우리가 푸치니의 가곡하면 사실 이탈리아 이 가곡집에도 잘 들어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악보를 이제 전 세계에서 막 공수를 했고요. 그리고 가수는 누가 부릅니까? 가수는 소프라노 이승은님이라고 네. 작년에 예술의 전당 30주년 투란도트에서 투란도트 하셨던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그렇구나. 같이 하게 됐는데 어떤 한 곡이 악보가 없는 거예요. 어떤 곡입니까? 그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규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녹음한 멜랑코니아라는 곡이거든요. 어허. 그래서 그 음반을 듣고 제가 악보를 그렸어요. 기가 막힌데요. 악보를 그려서 직접 삽을 하고 있군요. 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최초로 들려드릴 예정이에요. 그 만약에 삽을 했는데 네. 푸치니가 작곡한 음정 한두 개 틀리면 어떡합니까? 틀리면 큰일 나요. 그 게으르기한테 좀 달라고 하면 안 됩니까? 사실 그 게오르규의 음반을 제 선생님이 반주를 하셨어요. 어허. 근데 제 선생님이 아무리 이메일을 찾아봐도 못 찾겠다 악보를. 그래서 게오르규한테 한번 물어볼게라고 하셨거든요. 오, 그런데요. 근데 게오르규가 답장이 없다면서 야, 너 그냥 그려라 그러시더라고요. 게으르교. 네. 한국이랑 잘 안 맞으시나 봐요. 아니, 게으르교가 이번에 악보를 보내주면 또 다른 양상으로 너무 재밌었을 것 미담이 같아요. 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좀 아쉽네요. 네, 그래서 푸치니의 가곡 20곡을 연주할 계획이고 또 이제 관객들에게 드릴 번역본도 거의 마무리 중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대중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곡이잖아요. 솔직히 알려지지 맞아요, 않아서. 맞아요. 알려지지 않고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현재까지 네. 그런 클래식 곡을 이렇게 연주할 때 기분은 어때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네. 관객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사실은 부족한 레퍼토리고요. 또 관객들에게 제가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기에도 조금 어쩌면 부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어쨌든 저도 계속 공부를 해나가는 입장에서 우리가 푸치니 오페라를 정말 지금까지 전 세계 오페라 팬들이 열광적으로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푸치니라는 사람이 오페라로 가는 그 과정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는 약간 학술적 의미의 콘서트라고 할까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전래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유학을 갔다 와서 네. 귀국 독창을 했을 때 네. 내가 공부한 네, 나라에 뭔가 발표되지 않은 그렇죠. 네. 대중들은 모르지만 전공자들만 아는 곡들을 맞아요. 이렇게 독창회로 하는 게 전래처럼 되어 있는데 네. 저도 어떤 혼남이 있었냐면 기억하고 있는 게 네. 2009년인가 10년인가 그때 예술의 전당에서 네. 제가 이제 이탈리아 가곡 쫙 연주를 했어요. 이분은 또 오페라 아리아도 하고.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시립미술관 관장님이 네. 제 공연을 보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네. 무슨 박사 발표 논문 같다. 내가 아는 노래가 하나도 없는데 정말 너무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저희 부모님도 하시는 말씀이고 좀 아는 거 좀 불러줘라 그러시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렇다고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서 맞아요. 아는 곡만을 부르는 거는 그렇죠. 또 이 예술가로서의 네. 이 자세가 좀 안 됐다라는 우리들끼리 생각이 있지만 또 막상 네. 이렇게 다 어려운 곡들을 다 하게 됐을 때는 그런 어려움에 또 직면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년 중에 조금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렇군요. 당연히 관객들이 요청하시는 곡을 연주하는 경우가 많고 하지만 내가 꼭 들려드리고 싶은 곡도 꼭 넣으려고 하는 게 올해가 그게 슈만과 푸치니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제가 그 부천 아트센터에서 네. 피아니스트 조성진 네. 독주를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어려웠어요 곡이. 네. 처음부터 라벨,
뭐 쇼송, 뭐 이렇게 생상 어려웠거든요. 근데 관객분들을 봤을 때도 다들 어려워하는 게 느껴지는데 네. 그거를 이겨내면서 설득시키는 거죠. 그죠, 조성진이 나온다라는 그 행복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봤을 때도 저는 조성진이 참 그런 역할을 잘한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어려운 곡인데도 불구하고 대중들에게 왜냐면 티켓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설득하려는 그거에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좀 밸런스가 맞춰졌으면 좋겠어요. 네. 예, 대중들도 그 언론에 소개된 유명한 연주자 외에 좀 훌륭한 연주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 연주자분들의 이런 어려운 공연도 여러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자기 공익 광고였습니다. 클래식 공익 광고였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작품 어떤 곡입니까? 네, 작곡가 비발디의 세상에 참 평화 없어라라는 정말 아름다운 제목의 작품입니다. 제목은 세상에 참 평화 없어라가 이렇게 좀 부정적인 느낌이 보이는데 아름다운 곡입니까? 들어보시면 여러분 사실 이거 정말 많이 들어보신 곡일 수도 있어요. 오늘 정말 친숙한 곡으로 준비하려고 했고요. 네. 그리고 뭐랄까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제가 바로크 음악을 계속 최근에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듣고 하다가 그래도 조금 익숙한 곡으로 바로크 음악을 먼저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혼란스러운 세상에 바로크 음악을 듣고 차분해져라. 평안을 우리가 가져라고 했는데 얻기를 바랐어요. 바로크 제가. 음악을 듣고 또 혼란스러워지면 어떡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바로크 음악 하면 정말 옛날 음악 좀 익숙하지 않은 악기 소리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오늘 음악은 듣자마자 커피를 내리실 것 같아요. 약간 많이 조급하시게 느껴집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클래식 음악 사전에서도 이 바로크 음악에 대해서 요즘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연동지어서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곡 비발디의 세상에 참 평화 없어라. 영화 샤인으로 더 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여러분 영화 샤인을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바로 천재 피아니스트 데이비드 헬프갓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요. 그 피아니스트의 내면과 심리적 갈등 그리고 음악에 대한 열정 등을 다루는 곡입니다. 그 영화의 정말 사실 유명한 곡으로는 라흐마니노프의 3번 피아노 협주곡을 이 데이비드 헬프갓이 연주하는 장면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이 영화 속에서 세상에 참 평화 없어라라는 곡은 이 피아니스트 데이비드 헬프갓의 내면 깊은 갈등과 고독 그리고 진정한 평화를 갈망하는 그의 심정을 반영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곡의 제목이 암시하고 있듯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는 없다라는 이 메시지는 영화의 주제와도 조금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데이비드 헬프갓이 천재적인 재능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그리고 외로움에 시달렸고 세상의 평가와 내면의 불안을 극복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한 연주자의 여정을 겪습니다. 많은 음악가들이 이런 데이비드 헬프갓과 비슷한 느낌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비발디의 세상에 참 평화 없어라라는 곡이 데이비드 헬프갓의 감정적인 혼란 그리고 고통을 음악적으로 표현하면서 동시에 이 데이비드 헬프갓이 음악을 통해서 찾으려고 했던 그 구원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곡으로 삽입되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세상에 참 평화 없어라 작곡한 비발디. 어떤 작곡가입니까? 이 비발디를 제가 세 번째 소개해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올해만 벌써 이제 세 번째라고 하는데 상당히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개하실 때마다 비발디가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발디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야기를 해드렸을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오늘 이 곡에 앞서서 비발디를 말씀드릴게요. 비발디는 가톨릭 교회의 사제였습니다. 그리고 작곡가였고 바이올린 연주가였습니다. 1678년이니까 굉장히 옛날이고 또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베네치아에 지진이 났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났고 몸이 많이 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아기가 태어나면 바로 유아 세례를 받아야 했는데 성당에 갈 수가 없어서 집에서 약식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달 후에 성당에 가서 세례를 받았고 나중에는 사제가 되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비발디는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습니까? 네, 대체적으로 이 시대의 작곡가들의 집안이 그렇듯이 이 비발디의 아버지 조반니 바티스타 비발디는 산마르코 대성당의 바이올리니스트였습니다. 음악가 집안이군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버지에게 바이올린을 배웠고 훌륭한 연주자로 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진짜로 건강이 좋지 않아서 천식으로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비발디가 음악가보다는 좀 더 좋은 직업을 갖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저희 아버지도 혹시 듣고 계신가요? 예나 지금이나 좀 비슷하신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 네, 매주 듣고 계실 그렇죠? 텐데 당시 음악가가 사회적으로 높은 대접을 받지 못했고 슬프다. 상대적으로 이 당시에 가톨릭의 사제는 굉장히 높은 지위였어요. 그래서 비발디는 15세에 사제 수업을 받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25세에 사제 서품을 받게 됩니다. 와, 그때가 1703년이군요. 네. 자, 하지만 그렇게 또 아버님이 원하셨지만 네. 이 안토니오 비발디는 사제 생활을 잘 해내지는 못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 비발디가 사실 빨간 머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빨간 머리 사제라고 불렀는데요. 생각해 보면 이탈리아 친구들 중에 빨간 머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소수였던 기억이 나는데 이 사제가 빨간 머리를 하고 있다는 게 조금 부정적으로 비춰졌던 거예요. 그래서 빨간 머리는 악마다 뭐 이런 어이없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기도 했는데 비발디는 결국에 성직자로서의 역할에 별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몰래 바이올린을 연주하거나 숨어서 작곡을 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 몰래. 네, 몰래. 그 보통 이게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공부도 몰래 하고 그런가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요. 야, 이 작곡도 몰래. 신부님이 성직자 본연의 역할보다 이 작곡도 몰래 하고 또 연주를 즐겨 했다니 문제가 많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문제가 됐어요. 작곡을 할 때는 건강에 이상이 없었는데요. 미사 집전만 하라고 하면 기관지 전식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데 누가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그래서 비발디가 사제가 되고 3년이 좀 넘었을 때 무서운 종교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이 종교 재판소에서는 비발디의 미사 집전을 금지합니다. 그러자 비발디는 이제 음악에 몰두할 수 있게 됐다며 기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억장이 무너진 소리가 들리는데요. 천상 음악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무작정 기뻐할 일입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비발디가 앓고 있던 병이 천식이었잖아요. 네. 이 병은 기침이 아무 때나 터져 나오는 거라 실제로 미사 중에 기침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기 때문에 1706년부터 이미 미사를 집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기침을 참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주에 콘서트를 할 때 라보엠의 미미의 아리아를 치고 있는데 정말 기침이 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침을 하면 이거 크게 할 것 같다. 그러면서 목구멍을 굉장히 열고 숨을 쉬면서 참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 했다 하면 성악가의 호흡을 이제 흐트러뜨리고 어떤 장면이었나요? 그 처음에 이제 미미가 자신의 이제 이야기를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소개하는데 초반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돌프의 아리아 끝나고 네 그리고 나서 미미 이제, 아리아 때 네 미미가 나는 이런 일을 하고 꽃을 이렇게 합니다라고 막 설명하는데 시작했어요. 제가. 이러면 완전 뭐 방해를 하는 거죠. 진짜 잘못했으면 끊어서 갈 뻔했다라는 생각이 처음이었어요. 그 정도로 기침이 난 것은. 그런데 이 비발디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래서 이 미사 집전은 당연히 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하지만 자신의 음악적인 재능을 본격적으로 발휘할 다른 기회를 얻게 됩니다. 사제로 임명된 비발디가 이 베네치아의 고아원이었던 오스페달레 델라 비에타라는 곳에서 바이올린 교사로 임명되어서 일하던 중이었는데 종교 재판 이후에는 여기서 바이올린을 가르치는 데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베네치아에 있는 비에타 고아원. 이 마리 고아원이 워낙 유명한 학교 아닙니까? 네, 말이 고아원이지만 아이들을 많이 모아놨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몇 명 정도죠? 규모가 굉장히 컸고요. 직원을 합쳐서 1,000명이 넘었다고. 그때 합니다. 당시에 굉장히 큰 1700년도 학교인 거죠. 때. 그렇죠. 와. 그리고 병원도 함께 있었다고 하니까
정말 네. 종합 시설이었던 건데요. 네. 무엇보다 원생으로 구성된 합창단과 오케스트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에타 고아원은 가톨릭 교회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았고요. 후원금도 많이 들어와서 원생들과 직원들에 대한 처우가 좋았습니다. 음악 교사로 부임한 첫 해에 이 비발디는 연봉이 아버지의 4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물론 뭐 아버지께서 반대는 좀 하셨지만 이 아버지보다 연봉이 4배로 많아. 더 이상 아버지가 이제 이야기를 못 하시겠는데요. 그렇죠. 물론 이게 비정규직이었을 수도 있겠지만서도 네. 이 비발디가 피에타 학교에서 능력을 인정받았고 연봉도 높아졌는데 그만큼 일이 당연히 많아졌겠죠.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바이올린 교사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든 악기를 총괄했고요. 합창의 지휘와 감독까지 했다고 합니다. 고아원의 선임자였던 프란체스코 가스파리니가 1710년에 베네치아를 떠나면서 비발디의 직합은 합주 교사로 바뀌었는데 이전부터 음악 관련 일을 다 맡아서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거요? 예나 지금이나 네. 이렇게 다양한 일을 다 하는 사람들의 작품이 결국 남아요. 그러니까 작곡만 집중해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베토벤도 보면 네.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저도 지금 우리 정경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보면서 비발디가 바이올린만 가르친 게 아니라 여러 악기들을 가르쳤어야 됐고 예. 합주도 합창도 관련됐어야 되고 그것이 나중에 이 사람이 작품을 이루는 어떤 것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교육적인 측면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공감되는 바예요. 그리고 사제를 했던 경험도 네. 비발디 작품의 저는 중요한 요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여하튼 진행한 거 아닙니까? 아, 그럼요. 미사를 진행했다라는 경험이 그럼요. 그의 음악에 있어서 또 복선에 깔려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술가를 지망하는 또 예술가이신 분들께서도 그 부분을 좀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모든 경험이 결국 작품이 됩니다. 맞습니다. 자, 피에터 거원의 원생들의 음악 실력에 대한 기록은 현재 남아 있는 겁니까? 워낙 오래돼서. 네, 장차크 루소의 참회록에서 아하. 베네치아 고아원의 음악 수준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프랑스의 여행가였던 샤를 드 브로스는 피에타 고아원 음악 수준이 파리 오페라 극장의 오케스트라보다 낫다면서 칭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물론 학생들이 굉장히 예뻐서 이런 평을 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비발디 덕분에 실력이 빠르게 향상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외국에도 널리 알려져서 베네치아를 방문하면 이 피에타 고아원의 연주를 보는 게 하나의 코스였다고 합니다. 궁금한 게 그러면 여기 고아원의 학생들은 전공생입니까? 비전공생입니까? 비전공자일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요. 그 중에 음악가로 또 키워지기도 하겠죠. 네. 그런 것처럼 사실 당시에 이렇게 아이들을 모아놓으면 당연히 음악 교육을 시키는 것이 하나의 어떤 문화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비발디는 학생들이 연주할 수 있도록 작곡을 많이 했습니까? 네, 지금처럼 선배 작곡가들의 이런 레퍼런스라고 할까요? 미리 작곡돼 있던 곡이 많은 시대는 아니었어요. 물론 충분히 있었겠지만 연주회가 이 학생들을 통해서 정말 자주 열렸기 때문에 그리고 해외에서도 보러 오고 또 높은 분들도 보러 오고 그러니 정말 많은 곡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비발디가 이 피에타 학교 합창단과 연주자들의 공연을 위해서 많은 곡을 작곡했는데요. 이때 대중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기교적으로 어렵고 기법적으로 대담한 곡도 많이 작곡했고요. 비발디의 작곡 실력이 일취월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주제곡인 세상에 참 평화 없어라는 언제 작곡이 된 겁니까? 네, 이 곡은 1735년에 작곡된 종교적인 솔로 모테트 작품 중 하나고요.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없음을 노래하면서 인간이 신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보통 소프라노와 작은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해 작곡되었고 바로크 시대의 특징적인 요소들을 담겨 있고 비발디 특유의 또 극적인 표현도 보여줍니다. 종교적 솔로 모테트 작품 중 하나로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모테트가 뭘까요? 모테트가 익숙한 단어는 아니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모테트는 중세부터 바로크 시대까지 주로 존재했던 한 음악의 장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프라노가 있고 알토가 있고 테너가
오프너가 있고 베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성부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어떤 다성 음악, 여러 성부가 있는 음악 자체를 모테트라고 하는데 보통 교회에서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종교 음악의 어떤 대표적인 장르로 인식되는 것도 같아요. 우리나라에 모테트 합창단도 있죠. 네, 그렇죠. 네. 종교 음악을 많이 연주하시죠. 자, 오늘 주제곡의 제목에 담겨 있는 철학은 뭘까요? 네, 라틴어로 세상에 진정한 평화는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세상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어라고 뭔가 조금 냉소적으로 이야기하는 제목이 아니고요. 인간의 삶에는 시련과 고통이 가득하고 오직 신의 자비와 사랑을 통해서만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종교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비발디가 이 모테트를 통해서 세속적인 갈등과 영적인 평화의 대비를 음악적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들어보시면 굉장히 성스럽다. 정말 성당 안에서 들을 것 같다라는 아름다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눌라이몬더 박스 신데라. 그 태양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것을요? 세상의 평화가요? 이 문구에 대해서 이 정말 인간 세상에 없어요. 진정한 평화가 없다고 생각하고. 네,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르겠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 평화주의자라고 생각하는데 예. 또 지금도 그러니까 문명이 굉장히 고도화된 현대 사회에서도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뭔가 미움이 있고 또 차별도 있을 거고 또 증오고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을 보면 내가 아니려고 노력한다고 진정한 평화가 있는 건 아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아주 철학적인 이야기. 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나는 진짜로 평화로운 사람인가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해요 저는. 요즘 좀 힘드십니까? 아니요. 그런 거 아닌데 네. 저는 기본적으로 좀 약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습니까? 네. 제가 과연 이 사회는 진정한 신뢰 사회인가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해요. 저는 참 문제인 게 네. 너무 긍정적이에요. 다. 너무 좋아요. 철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세상을 너무 모르는 게 아닌가요? 정교 교수님이 항상 저한테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음악해라. 너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항상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또 저 같은 사람도 힘을 얻는 거죠. 아니 방향이 그렇게 가나요? 저는 너무 행복한 거죠. 그렇습니까? 네, 네. 아니 그래서 저는 비발디가 물론 저도 종교가 있는 사람이라 이 문장에 대해서는 어떤 성경적으로 이야기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지만 이게 너무 인간에 대해서 부족함을 오픈하는 것 같아서 예. 저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아파요. 생각해요. 네. 저는 이거 뭐 찬반이 갈릴 수 있는 이야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은 나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규칙과 질서를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 뭐 저는 약간 그런 주의라 가지고 아니 못되게 생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정말 누구보다 착하게 생긴 태양쌤 얘기하니까 공감은 안 되네요. 하지만 전 부정적인 것은 정말 싫어하는 편이에요. 누군가가 누구의 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한다던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극렬하게 싫어하는 편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흥미로운 대화였습니다. 자, 이 작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네. 어떤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네,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아리아입니다. 세상에 참 평화가 없어라 이런 주제를 이야기하고요. 네. 두 번째 레치타티보는 세상에 거짓된 유혹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구원과 평화를 신에게서만 찾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리아가 하나 더 나오는데요. 예. 꽃들 사이에 뱀이 숨쉬고 있다라는 의미로 꽃들 사이에 네, 세상의 유혹과 위험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마지막은 아멘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인 첫 번째 아리아를 자세히 소개를 드리면 작품의 주제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세상에 진정한 평화는 없다라는 가사로 시작이 됩니다. 네. 비발디는 부드럽고 서정적인 선율을 사용하여서 세상의 불안정함과 인간의 고뇌를 묘사합니다. 이 부분은 보통 템포가 좀 느려요. 그리고 굉장히 단순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노래를 부르는 성악가가 진심으로 평화를 갈망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이 비발디는 아름답고 정적인 선율을 통해서 세상의 허무함과 진정한 평화를 찾는 열망을 표현합니다. 그렇군요. 이 곡을 오늘 방송을 위해서 네. 준비를 하실 때 좀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그런데 행복했어요. 저도 세상 그래요? 원래 알던 곡이지만
정말로 뭔가 고요한 느낌도 주고 정적이면서도 감동적인 멜로디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볼 때마다 신기해요. 우리 정태영 선생님 이 특징이 네. 이 음악의 특징이 굉장히 저는 높이 평가하는 것 중 하나가 액티브함이거든요. 어, 그리고 드라마틱함. 네.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협연할 때도 맞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보다 더 액티브하게 가는 부분에 있어 저는 좋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거는 저는 약간 이런 주관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를 줘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대 저는 이런 그렇죠. 거를 줄 거고 또 50대 저는 조금은 더 성숙한 어른의 모습을 줄 거고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기는 줘야 된다. 뭔가를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데 아 그러니까 그렇게 액티브하게 잘 주는 사람이 좋아하는 곡은 보면 다 이런 곡이더라고. 저 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저 굉장히 그게 정경 이사님도 사실 잘 아셔요. 제가 정경 이사님이랑 식사한 것도 사실 몇 번 안 돼요. 그리고 제가 많은 음악가들과 협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리고 여러분들 회사를 다니셔도 협업을 하시고 뭔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협업하는 사람 중에 제일 밖에 안 나가는 게 저인 것 같아요. 제가 함께하는 이 음악가들과 밥 한 번 먹는 것도 어려워요.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딱히 대단한 동기가 없으면 잘 안 된다고 해야 될까? 저는 그 정도로 사실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느린 곡들을 자주 듣는 것 같아요. 아 예. 우리 내성적인 정태영 선생님이 추천해주신 비발디 세상에 참평 없어라를 감상해야 될 텐데 자 어떤 점 포인트로 생각하면서 감상하면 좋을까요? 네, 먼저 가사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세상에 참 평화 없어라, 고통 없이 순수하고 진실한 평화는 그러니까 그냥 평화가 없는 게 아니라 고통 없이 순수한 진실한 평화는 세상에 잘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콤한 시는 당신 안에 있네. 형벌과 고통 속에서도 영혼은 만족하며 살아가네. 오직 순결한 사랑의 희망만으로. 라는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 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합니다. 사실 이 단순함을 오늘 들려드릴 이 연주자들이 정말 저는 아름답게 표현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종교 음악이라는 어떤 성경적인 텍스트를 담고 있지만 현대 우리에게도 많은 울림을 주는 어떤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군요. 제가 이 우리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메시지는 네. 음악을 감상한 뒤에 좀 읽으려고 했는데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네. 진수정님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 태양쌤 이 시간 너무 소중합니다. 두 분 사이가 너무 평화로워 보입니다. 평화로워요. 저는 사실 거의 모든 사람과도 평화롭긴 한데 정경 교수님과 항상 이 아침이 너무 재밌어요. 아 진수정님 정말 센스 넘치는 메시지 너무 고맙습니다. 곽고은님 두 분 대화 너무 재미있어요 보내주셨습니다. 자 저희 대화가 즐거우셨다면 음악 감상도 또 즐겁게 감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태영의 클래식이라는 순간에서 소개한 비발디 세상에 참 평화 없어라 소프라노 그레이스 데이비슨 고음악 아카데미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비발디의 세상에 참 평화 없어라 소프라노 그레이스 데이비슨 고음악 아카데미 연주로 감상했습니다. 이 비발디 음악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비발디 음악은 당연히 바로크 시대의 음악이니까요. 네. 지금의 음악을 많이 감상해 보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단순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악에서도 보면 빠바바바바바바 계속 비슷한 음형이 반복되잖아요. 하지만 그런 반주 음형 위에서 성악가의 이 멜로디는 더욱더 아름답게 쌓여가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마치 음악사의 정석 대답 아니었습니까 방금? 네, 정석인가요? 자 정현남님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왔어요. 라디오로만 듣다가 두 분 뵙고 싶어서요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2081님 피아니스트 정태영 선생님 나오는 날은 어떻게든 볼륨 업을 합니다. 두 분 덕분에 유쾌한 시간입니다. 조아라님 태아님 악보를 그려서 연주하시다니 대단해요. 이 곡 꼭 들어보고 싶네요. 아 이 곡 그 악보 다른 곡들까지는 제가 다 틀겠다는 약속은 못 드리겠고 네. 지금 악보를 직접 그리신 곡은 네. 저한테 음원을 좀 주시면 네. 제가 요거 예. 조만간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아 방송에서. 그렇구나. 네. 공식적으로 네, 아 네. 좋습니다. 그럼 그때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진인사 대천명님
정클클은 진지하면서도 예능의 웃음이 결합된 흔히 볼 수 없는 컨텐츠와 유쾌한 진행과 좋은 곡들로 귀감이 되어주시니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 이건 뭐 받을 수 있는 칭찬은 다 받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감사한 말씀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추구하는 방향 중 하나가 예능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이 클래식은 제가 절대 다른 방송을 비하하거나 공격하는 건 아닙니다. 네. 하지만 재미가 없는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여러분 클래식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렇죠. 근데 알고 보면 네. 이렇게 재미있는 것들. 그러니까 결국 같은 걸 보더라도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전달하는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같은 곡, 특히 이 클래식 음악은 같은 곡을 수천 수만 명이 다르게 연주하잖아요. 그 묘미를 발견하시게 저희가 즐겁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진인사 대천명님 메시지 고맙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어떤 작품입니까? 다음 주는 진짜 여러분 못 들어보셨을 만한 아, 이거 불안한데. 작곡가예요. 저도 정말 예. 낯선 작곡가인데요. 미니멀리즘입니까 또? 아니요. 예. 교향곡을 소개해드릴 예정이에요. 교향곡이요? 어떤 교향곡이요? 불안한데. 라프라는 작곡가의 여러분 다음 주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굉장히 좋은 곡인데 여러분 정말 생전 처음 들어보실 만한 작곡가입니다. 그 뭐랄까 그 한 번은 이렇게 좀 편안한 곡 했다가 네, 한 번은 또 대중적인 곡 했다가 한 번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렇죠. 어려운 곡들. 하지만 듣도 보도 못한 곡을 들으면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생기면 그게 우리는 성공 아닙니까? 있으시더라고. 전에도 왜 막스리 히터라든지 그런 것들 들려드릴 때 좋아하시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지평을 조금씩 넓혀가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오프닝으로도 네. 말씀하신 이제 리터도 그렇고 네. 또 미니멀리즘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이제는 애청자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아, 그렇죠. 딱 듣는 순간 그때 한 거 아니냐? 그거다. 사실 다른 곡을 틀어드려도 좀 비슷해요. 이게 클래식의 제가 봤을 때 가장 취약점입니다. 뭐냐면 다들 그러니까 이게 다들 비슷비슷하게 느끼실 수밖에 없는 구성과 이 화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요즘은 네. 이 50초 뭐 이렇게 되는 짧은 영상들을 많이 보시잖아요. 네. 사실 대중음악은 그 50초 딱 따놓으면 되게 귀에 딱 꽂히거든요. 근데 클래식 음악은 50초 딱 따놓으면 이거 누구 거지?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렇지만 더 깊이 알아가실 수 있죠. 그러니까 볼레로 같은 경우는 잠깐 자고 와도 똑같으니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네,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네. 자, 태양샘 보내드리면서 이번에는 피에르 루이기의 장밋빛 인생 라뱅로즈, 베를린 필하모닉의 12명의 첼리스트 연주로 보내드립니다.